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호랑할매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옛날 이야기 들으며 하루의 고단함 모두 잊으시고 편히 잠들기 바래요. 꾀쟁이 하인. 먼 옛날 충청도 한 마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변변한 벼슬은 못했지만 재산이 많아서 세력이 상당했다. 담장 높이가 2길이나 되는 기와집에 하인만도 수십 명이었다. 그중 막내가 막동이었다. 김진사의 소원은 번듯한 벼슬을 한 자리 얻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대과 시험에 급제해야 했지만 시험을 보는 족족 딱방이었다. 김진사는 또 과거에 떨어지면 대갓집을 찾아가 뇌물을 써서라도 벼슬을 해볼 양으로 돈을 쌓아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했다. 말고삐를 잡을 하인으로 막동이를 택했다. 막동이를 데리고 동구 밖을 나서서 큰 길로 접어들자 김진사가 막동이에게 말했다. 이놈아, 너 한양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느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김진사는 가소롭다는 듯이 껄껄 웃고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다. 이놈아, 한양은 혼한 대낮에 사람들 눈 빼가고 코 빼가는 곳이야.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데가 다 있어요? 막동이는 소름이 끼친다는 듯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김진사는 다시 깔깔거렸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막동이는 배가 고파왔다. 김진사는 아침을 든든히 먹었지만 막동이는 길채비에 바빠 제대로 먹지를 못한 터였다. 마님, 점심은 안 먹나요? 이놈아, 때가 되어야 밥을 먹을 게 아니냐? 도시락을 안 먹고 오래 두면 똥이 된다던데요. 누가 그런 허튼 소리를 하던?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산길로 접어들려는데 김진사가 갑자기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다. 이거 낭패로고 갑자기 대변이 마려우니 이를 어쩐다. 아이, 뭘 그런 걸 걱정하세요? 저기 둑 아래로 가서 똥을 누면 사람들이 다 개가 눈 줄 알 텐데요. 뭐, 김진사가 듣고 보니 어느새 자기가 개 신세가 된 셈이었다. 하지만 급한 판이라 이러쿵저러쿵 따질 겨를도 없이 둑 밑으로 내려가 똥을 누기 시작했다. 그 틈에 막동이는 도시락을 꺼내 후딱 먹어 치우고는 대신 그 속에 똥을 누워 두었다. 다시 한참을 길을 가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연 김진사가 기겁을 했다. 밥은 간데 없고 똥이 가득했다. 그러자 막동이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것 봐요. 밥을 안 먹으면 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막동이는 일부러 화가 난 듯 툴툴거리면서 말을 험하게 몰았다. 날이 저물 무렵에 두 사람은 한 주막집에 이르렀다. 점심을 굶은 김진사는 얼른 저녁밥을 한 상 시켰다. 막동이 몫은 따로 없었다. 김진사가 다 먹고서 이름을 부르면 상을 들고 나와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때 막동이가 정색을 하고서 김진사한테 말했다. 마님, 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청이란 말이냐? 다른 게 아니고 남들이 저한테 막동이 하는데 영 듣기가 싫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좀 불러주세요. 뭐라고 부르란 말이냐? 좀 귀엽게 애뜨기라고 해주세요.
거 싱거운 놈 같으니라고. 그래 알았다. 그러자 막동이는 꾸벅 절을 하고 부엌으로 갔다. 가서 밥을 차리고 있는 주막집 안주인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우리 주인 마님은 이상한 버릇이 있다오. 수저가 차가우면 식사를 못해요. 수저를 뜨끈뜨끈하게 달궈야 한답니다. 별 이상한 양반도 다 있어그려. 밥을 다 해서 푸짐하게 차린 안주인은 김진사가 있는 방으로 밥상을 들여갔다. 배가 무척이나 고팠던 김진사는 얼른 밥 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숟가락이 어찌 뜨거운지 자기도 모르게 커다랗게 소리쳤다. 애 뜨거. 그러자 바깥에 있던 막동이가 번개처럼 뛰어 들어오더니 예, 애뜨기 여기 있습니다. 벌써 다 드셨어요? 하고는 대답을 들을 것도 없이 밥상을 번쩍 들고 나가서 홀라당 먹어 치웠다. 김진사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었지만 양반 체면에 내간 밥상을 다시 들여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저녁을 쫄딱 굶고 말았다. 다음 날 김진사와 막동이는 일찌감치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섰다. 얼마를 가다 보니 멀리 주막집이 보였다. 김진사가 출출하던 터에 술을 한 잔 걸치고 싶은데 술이 맛있는지 몰라 걱정이었다. 술이 시큼하기라도 하면 양반 체면에 먹다 말 수도 없고 고역이었다. 그날 아침에도 신술을 억지로 한 사발 먹은 뒤였다. 김진사는 막동이를 불러 말했다. 여봐라, 주막에 가거든 내가 먼저 술맛을 봐라. 술이 맛있거든 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술이 식거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라. 예, 알았습니다. 막동이는 신이 나서 주막으로 달려갔다. 술을 한 사발 시켜서 맛을 보는데 맛이 아주 그만이었다. 그러자 막동이는 이맛살을 찡그리면서 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 오호, 이 집 술이 시구나. 사칫했으면 욕볼 뻔했다. 둘은 다시 길을 떠나 다른 주막집에 당도했다. 이번에도 막동이가 먼저 술맛을 보는데 먼저 번 집보다도 더 훌륭했다. 막동이는 낯을 더 찡그리면서 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 역시 내가 저 녀석더러 먼저 맛보게 하기를 잘했어. 그렇게 여러 주막집을 거쳐서 오후에 한 허름한 주막집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술맛이 정말로 시큼했다. 그러자 막동이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낯을 활짝 펴고서 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것이었다. 옳거니 드디어 맛있는 술을 찾았구나. 김진사는 얼른 달려와서 잔을 빼앗아 가지고 쭉 들이켰다. 악불싸, 아침에 먹은 것보다 더 시금털털한 게 목에 탁 걸려 넘어가질 않았다. 하지만 김진사는 체면을 차리느라 억지로 술을 들이켰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막동이가 말했다. 마님, 이건 아까 지나온 집들에 비하면 꿀입니다. 그러자 김진사가 속도 모르고서 말했다. 그래 이놈아, 여태 신술 먹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때였다. 웬 굴 장사 하나가 주막을 지나며 굴을 사라고 소리를 쳤다. 굴 사려. 금방 따온 싱싱한 생굴이오. 김진사는 얼른 막동이를 불렀다. 예, 저기 가서 굴 한 사발 사오너라. 막동이는 얼른 나가서 굴을 한 사발 샀다. 굴 사발을 가지고 들어오던 막동이는 손가락으로 굴 그릇을 휘 저었다.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이고, 마님, 굴그릇 속에 코가 쏙 빠졌는데 어떤 게 굴이고 어떤 게 콧물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에이, 칠칠치 못한 놈, 너나 먹어라. 아이고, 아까운 거. 막둥이는 후루룩 쩝쩝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굴을 먹어 치웠다. 다시 길을 떠난 김진사와 막둥이는 날이 저물어 한 주막집에 묵었다. 인근에서 가장 큰 주막집이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양반 선비들이 방마다 꽉꽉 들어차 있었다. 김진사는 아는 양반네들을 만나서 술판을 벌였다. 말이 오가던 중에 김진사가 막둥이한테 굴을 빼앗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양반들이 다들 한마디씩 했다. 그런 지저분한 놈이 있나? 상놈들은 다 똑같다니까. 그들은 술상을 물리고 나오다가 마침 막둥이를 만났다. 그러자 다투어 손가락질을 해댔다. 저놈이 그 추잡스러운 녀석 아닌가? 이 얘끼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듣자 막둥이는 부하가 나서 양반들을 골려먹겠다고 마음먹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다 잠든 무렵이었다. 막둥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반들 자는 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훌쩍 열고 들어간 막둥이는 봉창문의 종이를 쭉쭉 뜯기 시작했다. 그 써슬에 놀라 깬 양반들이 호통을 쳤다. 이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양반님네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 마님이 꿈을 꿨는데 이 봉창 종이에 글을 써서 장원 급제를 했다지 됩니까? 그래서 저한테 종이를 뜯어 오라고 하셨어요. 뭐? 장원 급제라고? 양반들은 장원 급제 소리에 눈이 번쩍 뜨여 술도 덜 깬 채로 다투어 봉창문을 뜯기 시작했다. 네 거다 내 거다 한바탕 야단이 나고 주막집 주인까지 달려와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부터 자다가 봉창 뜯는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날을 거쳐서 김진사와 막둥이는 한양 땅에 이르렀다. 김진사가 다시 거만을 떨었다. 야, 이놈아, 전에도 말했지? 서울은 멀쩡한 사람 눈 빼먹고 코 베가는 곳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예, 알았습니다. 장바닥에 이른 김진사는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며 막둥이더러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막둥이가 혼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부화가 났다. 이게 뭐람? 에라 모르겠다. 막둥이는 말을 끌고 마전으로 가서 홀라당 팔아먹고 말았다.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먹고는 먼저 있던 자리로 와서 두 손으로 눈과 코를 가리고 웅크리고 앉았다. 마침 김진사가 돌아와서 보니 말은 온데간데 없고 막둥이가 그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놈아, 말은 어쩌고 이러고 있느냐? 그러자 막둥이는 아주 깜짝 놀라는 척하며 손을 떼고서 말했다. 예? 말이 없어졌어요? 이놈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그러자 막둥이가 의문을 떨면서 능청스럽게 말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난 한양이 눈 빼먹고 코베 가는 곳이라길래 가리고 있었더니 그새 어떤 놈이 말을 훔쳐갔네. 뭐라고? 이 고얀 놈. 김진사는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막둥이를 왜 데리고 왔는지 후회가 막심했다. 막둥이 때문에 당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김진사는 막둥이를 데리고
한 여관으로 들어갔다. 강가 절벽 위에 평상을 깔아 놓았는데 경치가 그럴듯했다. 김진사는 평상에 술상을 차리고 거나하게 술을 먹었다. 웬일인지 막둥이한테도 술과 음식을 권했다. 술상을 물린 김진사는 날씨가 덥다며 방을 마다하고 평상에서 자겠다고 했다. 막동아, 나는 여기서 잘 테니 너는 이쪽에 누워라. 김진사가 가리킨 곳은 강물이 있는 쪽이었다. 막동이는 두말 없이 자리에 누웠다. 김진사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더니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얼마나 했을까? 한번 몸을 뒤척이는 척하면서 막동이가 누운 쪽을 발로 획 걷어찼다. 참 뻐덩. 물속에 무엇이 빠지는 소리에 김진사는 속으로 배시시 웃었다. 이놈 잘 가거라. 이때 갑자기 막동이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 마님, 저기 보따리가 떠내려가요. 김진사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앞불사 막동이는 엉뚱한 곳에 앉아있고 돈 보따리와 책 보따리가 강물로 떨어져 흘러가고 있었다. 아이쿠 맙소사, 제 꾀에 넘어간 것이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저 속만 부글부글 끓어오를 뿐이었다. 다음날 김진사는 막동이를 불러서 말했다. 나는 과거를 보고 두어 달 쉬어갈 테니 너 먼저 본가로 내려가거라. 김진사는 막동이 우통을 벗게 하고는 등에다가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내 이 막동이란 놈 때문에 고생이 막심했으니 도착하는 대로 용왕담 깊은 연못에 풍덩 빠뜨려 버려라. 나는 두어 달 후에 내려가마. 상전과 헤어진 막동이는 몇 날, 며칠을 장안을 싸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터덜터덜 시골집으로 향했다. 막동이가 배를 고르며 한마을을 지나는데 웬 아낙네가 혼자서 디들방아로 떡을 찢는 모습이 보였다. 혼자서 떡을 찢자니 무척 고생스러운 형편이었다. 한번 발을 굴러 떡을 찢고는 이쪽으로 와서 방아 공이를 쳐들고 떡을 뒤집어야 하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다. 아이까지 업었으니 더욱 그러했다. 아주머니 힘드시겠군요. 내가 아이를 안고서 떡을 뒤집어 드리지요. 막동이가 나서서 떡을 뒤집어 주자 여자가 말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사는 이신가요? 예, 나는 가거리라는 사람입니다. 막동이는 여자의 발동작에 맞춰 떡보리를 뒤집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떡보리가 먹기 좋을 만큼 쫄깃쫄깃해졌다. 그때 갑자기 막동이가 소리를 쳤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막동이는 방아확에서 떡보리를 쏙 꺼내더니 안고 있던 어린아이를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그냥 떡보리를 들고서 내빼는 것이었다. 아낙네는 깜짝 놀랐지만 막동이를 쫓아갈 수 없었다. 발을 떼면 방아공이가 내려가 아이가 다칠 판이었으니 말이다. 그냥 커다랗게 소리만 지르기를 이놈 가거라 가거라 예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멀리서 마을 사람이 그 모습을 봤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였다. 한 사람은 가거라 하고 또 한 사람은 가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마을을 벗어난 막동이는 떡보리를 떼어 먹으면서 터덜터덜길을 가기 시작했다. 이때 누군가 꿀을 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봐요. 꿀장수 꿀 파세요. 막동이는 가지고 있던
떡보리를 그릇 모양으로 둥글게 만들고는 거기에 꿀을 부으라고 했다. 꿀 장수가 얼른 꿀을 한 사발 부었다. 고맙습니다. 얼마지요? 단량이라오. 뭐라고요? 아이고 비싸. 아저씨 나 이 꿀 안 살래요. 막동이는 꿀을 다시 꿀동이에 부었다. 꿀 장수는 별일 다 보겠다고 투덜거리며 사라졌다. 꿀을 부었다가 다시 쏟는 사이에 떡보리 반죽에 꿀이 솔솔 스며들었다. 막동이가 배실배실 웃으며 꿀이 밴 떡보리를 주물러서 반죽을 하니 꿀떡이 되었다. 한 점 떼어 먹어보니 꿀맛이었다. 희야,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군. 그때 웬 스님이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스님님, 저 좀 보세요. 이것 좀 잡수어 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배가 고팠던 스님은 막동이가 주는 떡을 무척이나 맛있게 먹었다. 거 참 잘 먹었구먼. 그런데 어떻게 보답을 하지? 스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 등에 편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봐주세요. 막동이가 우통을 벗어 던지자 스님이 등에 있는 편지를 읽어주고는 쯧쯧 혀를 찼다. 이거 살생을 하라는 사연이 아닌가. 스님,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 글 좀 바꾸어 주세요. 스님은 맛있는 꿀떡을 얻은 김에 등에 글을 지우고 막동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 내가 막동이 덕에 벼슬도 얻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막동이는 하인으로 부리기 아까운 훌륭한 아이야. 종 문서를 태워 없애고 막내딸 순이와 혼인시켜라. 이달 말일이 좋은 날이니 그날을 넘기지 마라. 나는 두어 달 후에 내려가마. 스님이 어찌 명필인지 글씨체가 본래 것하고 똑같았다. 스님과 헤어진 막동이는 다시 길을 걸어서 김진사의 본가에 도착했다. 막동이가 혼자 들어가자 안방 마님과 서방님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진사님은 어딜 가시고 너 혼자 왔느냐? 예, 주인 마님은 더 계시다 오신답니다. 제 등짝에 편지를 써 주셨어요. 안방 마님과 서방님이 막동이 등짝에 쓰인 편지를 읽으니 사연이 참으로 요상했다. 벼슬을 얻었다니 큰 경사이긴 한데 막동이와 순이를 혼인시키라는 것은 영 이상했다. 하지만 가장의 말을 어겼다가는 크게 경을 칠 터였다. 결국 김진사 집에서는 그달 말일에 막내딸 순이를 막동이와 혼인시키고 말았다. 두어 달이 지난 후 집에 돌아온 김진사는 깜짝 놀랐다. 죽어 사라졌어야 할 막동이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금쪽 같은 막내딸하고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었으니 말이다. 김진사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막동이를 죽여 없애겠다고 팔팔 뛰었다. 그 아내와 아들도 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가장이 벼슬을 얻었다고 좋아한 것도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내 이놈을 죽여도 고생을 단단히 시켜서 죽일 테다. 김진사는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누르고 막동이를 불러서 말했다. 이봐라. 대대로 우리 집안 사이는 저 뒷산 용왕담에서 밤을 새워 치성을 드려야 한다. 그리 가자. 김진사는 막동이를 데리고 뒷산 용왕못으로 올라갔다. 힘센 하인들이 커다란 망태와 밧줄을 들고 뒤를 따랐다. 김진사는 용왕못에 도착하자 연못으로
길게 뻗은 소나무 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치성을 올리는 장소다. 어서 망태 속에 들어가라. 밤새 치성을 올리면 내일 아침에 내려주마. 막동이가 망태에 들어가자 김진사는 하인을 시켜서 망태를 소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았다. 그리고 막동이를 혼자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왔다. 막동이를 그곳에서 밤새 덜덜 떨게 하고 나서 연못에 빠뜨려 죽일 작정이었다. 때는 쌀쌀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었다. 연못 위에 매달려 있으니 몸이 오들오들 떨려 오기 시작했다. 그때 웬 유기장수 하나가 짐을 짊어지고 눈을 비비며 용왕못 근처로 다가왔다. 아이고 눈이야, 아이고 눈이야. 막동이가 가만 살펴보니 유기장수 눈이 퉁퉁 부은 것이 눈병이 나도 아주 단단히 난 모양이었다. 여보세요. 유기장수. 막동이가 소리치자 유기장수가 화들짝 놀랐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여기에요. 여기. 아니, 이 추운 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보아하니 눈병이 심하시군요. 실은 나도 눈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눈 아픈 게 싹 가셨지 뭐예요. 저를 한번 흘러나 보세요. 유기장수가 망태를 내려서 막동이 눈을 보니 아주 멀쩡했다. 그래 여기 들어가 있으면 눈병이 낫는단 말이요? 아, 들어가서 치성을 드려야지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들어가 볼시다. 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망태에는 엉뚱하게 유기장수가 갇히고 말았다. 막동이는 유기짐을 짊어지고서 멀찌감치 내빼 버렸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김진사는 하인을 데리고 올라가서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망태를 매단 줄을 뚝 잘라버렸다. 망태는 연못 속으로 풍덩 빠졌다. 이보세요. 나는 애매한 유기장수요. 이놈,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잘 가거라. 이놈. 유기장수가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니 이때부터 엉뚱하게 화를 입은 사람을 애매한 유기장수라고 일컫게 되었다. 한편 막동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기를 판 돈으로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검은 비단으로 옷을 해입었다. 그러고 나서는 겁도 없이 김진사댁을 찾아 들어갔다. 이리 오너라. 사위 행차다. 김진사 집에서는 아주 야단이 났다. 분명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살아왔으니 말이다. 아니, 이게 어쩐 일이냐? 내가 돌아왔구나. 어느 놈이 줄을 잘랐는지 내가 꼭 죽은 줄만 알았구나. 어찌된 일인지 사연 좀 말해봐라. 예, 그게 누군지 덕분에 용궁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글쎄 연못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웬 커다란 물고기가 저를 등에 태우더니 용궁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용궁이란 데가 어찌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저 혼자만 살기 아까워서 장인어른을 모시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정말이란 말이냐?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연못 이름이 그냥 용왕담이 아니더라고요. 그러자 김진사는 용궁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솟아올랐다. 나도 한번 용궁에 가볼 수 있을까요? 아, 되고 말고요. 다 함께 가시자고요. 막동이는 김진사댁 식구를 이끌고 용왕못으로 갔다. 그리고 소나무 아래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바로 저기로 들어가면 된답니다. 그러자 미련한 김진사는
처자식들을 데리고 연못으로 참버덩 뛰어들어서 물속으로 꼬로록 빨려 들어갔다. 끝으로 순이가 뛰어들려고 하자 막둥이가 옷소매를 꽉 붙잡았다. 아, 거기는 무엇하러 들어가? 우린 그냥 여기서 살자고. 막둥이는 그렇게 처갓집 식구를 용궁으로 보낸 채 아내를 데리고 돌아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한다. 내 병 다 나았다. 옛날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자식 삼형제를 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참으로 복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여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부부간의 금슬 또한 어찌나 좋은지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게다가 삼형제 모두 훌륭하게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이루었고 자식들이 모두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의좋게 잘 살아가니 부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며느리들 또한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모시며 집안에 화목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단란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부부는 매일 감사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평화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예측 불가능한 법.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결국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기둥 중 하나였던 어머니의 병은 온 가족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집안에는 순식간에 어둠이 드리웠고 자식들은 어머니의 병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효심 깊은 삼형제와 며느리들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용하다는 의사들을 수소문하여 모셔왔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온갖 약재를 구해다 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약을 먹이고 정성껏 간호해도 어머니의 병세는 영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기력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희망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식들의 귀에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0리나 떨어진 먼 곳에 천하의 명의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명의는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능히 고쳐낸다는 전설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식들은 주저할 틈도 없이 불원천리, 즉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개의치 않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어렵사리 그 명의를 찾아 어머니의 병을 간곡히 보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명의는 흔쾌히 자식들의 청을 받아들여 먼 길을 마다 않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상을 살피던 명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은 숨죽이며 명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의원님, 약이 없겠습니까? 자식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애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명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병이지만 약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명의의 이 한마디는 지쳐있던 가족들에게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자식들은 얼굴에 화색이 돌며
즉시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약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 존모가지를 베어서 팔팔 다려 먹이면 곧 낫겠습니다. 이 말을 남긴 채 명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명희의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명희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명희가 말한 존모가지를 사내의 음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명희가 말한 존모가지는 곡식조의 모가지, 즉 조이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조이삭을 잘라다가 팔팔 다려 먹이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가족들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엄청난 오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는 가운데 영감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것을 잘라서 다리뇨? 이 질문은 침묵을 깨고 집안에 무거운 공기를 드리웠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큰아들이 굳은 결심을 한 듯 나섰습니다. 제 것을 베어서 다려 먹이겠습니다. 그 순간 큰며느리가 깜짝 놀라 달려나와 큰아들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안 됩니다. 저희는 달랑 딸만 둘이고 아들이 없는데 저 사람 물건을 베면 집안대가 끊깁니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큰며느리의 절규에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대가 끊기면 안 되지.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은 그 시절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의 희생도 중요했지만 집안의 미래를 생각하면 큰며느리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이, 그럼 제 것을 베어서 다리죠. 둘째 아들의 헌신적인 태도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기겁을 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제 뱃속에 든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베어버리면 어쩝니까? 안 됩니다. 둘째 며느리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모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까짓것 그냥 제 것을 베어서 다리세요. 막내 아들은 형들과 달리 조금 더 거침없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는 셋째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결혼한 지 겨우 한 달인데 그걸 베면 난 어찌 살라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절대로 그것만은 안 돼요. 흐흐흐 셋째 며느리의 울음은 이제 막 시작된 신혼의 달콤함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희생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삼형제와 며느리들의 희생은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들이 모두 나서서 남편의 희생을 긋고 말리자 보다 못한 영감이 그만 화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감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에이, 너희들이 다 효부인 줄만 알았더니 이게 뭐란 말이냐? 다 관둬라. 그냥 내 것을 베어서 다려 먹일 테다. 영감은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실망하여 스스로 희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가장의 희생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영감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아내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집안은 또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족들은 영감의 결심에 대한 깊은 숙고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망연자실한 채 영감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병석에 누워있던 아내가 그 말을 듣고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됐소. 그런 말 마오. 내 병 다 나았소. 아내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죽어가는 듯 했던 아내가 마치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 앉아 있었다니. 그것도 내 병 다 나았다고 말하다니. 가족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에는 아픔의 그림자 대신 생기와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기적 같은 순간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놀라움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훈장님 장가 보내기.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로 사는 서당 훈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근히 생활했지만 호라비이다 보니 살림이 늘 넉넉하지 못했고 온몸에서는 군기가 흘러넘쳤습니다. 장난기 많은 학동들은 이런 훈장님을 보고서 마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이들은 훈장에게 장가를 가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장가 한번 가지 않으실래요? 아이들의 말에 훈장은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가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하지만 아이들은 굴하지 않고 훈장을 설득했습니다. 장가 가시라고요. 선생님께는 옆집 사는 과부 아주머니가 아주 딱이에요. 훈장은 버럭 화를 내는 척했습니다. 예끼, 그런 소리를 하지를 마라.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훈장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에이, 좋으시면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눈 딱 감고서 우리 말대로 한번 하세요. 아이들의 끈질긴 설득의 훈장은 싫은 척하면서도 은근히 솔깃한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날더러 어찌하란 말이니? 아이들은 신이 나서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그냥 우리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과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시지요? 선생님 찾으러 왔어요. 과부 아주머니는 영문을 몰라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너희 선생님이 왜 여기 온단 말이냐? 엉뚱한 소리 말고 어서 가라. 이놈들. 하지만 아이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A 방 안에 계실 텐데 아이들의 목소리는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부 아주머니는 황당했지만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아이들은 어김없이 과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안에 선생님 계시죠? 어서 우리 선생님 보내주세요. 과부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과부가 쫓아 나오려 하자 아이들은 우르르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의 소란은 매일 아침 계속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과부 아주머니는 점점 난처해졌습니다. 며칠 후 학동들은 동이 채 트기도 전인 새벽에 일찌감치 과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선생님 찾으러 왔어요. 선생님, 우리 왔어요. 나와 보세요. 잠결에 놀란 과부는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마침 눈에 띈 작대기를 들고 아이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아이들은 잡힐 듯 말 듯 도망치면서 더욱더 자극적인 말을 외쳤습니다. 에이, 선생님 찾으러 간 건데 선생님이랑 만날 함께 자면서 과부는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닥치지 못해. 이 엄청난 소란에 동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왜들 그래? 글쎄 이놈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과부가 억울한 듯 항변했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만날 이 아주머니 집에서 잔대요. 그래서 선생님 찾으러 갔지요.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아이들의 일관된 주장은 사람들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과부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그럼 어디 한번 우리 집에 가보자. 누가 있는지 다들 봐라.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가봐요. 과부는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래, 누가 있는지 봐라. 과부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과부가 자고 나온 이불 속에서 서당 훈장이 속옷바람으로 기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훈장은 눈을 비비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왜 이리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뜻밖의 광경에 과부는 너무나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마구 떠들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거봐요. 선생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공연이 아닌 척하셔. 동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그런 사이였군. 까맣게 몰랐네. 과부가 뒤늦게 나서서 아니라고 발뺌을 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사실이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그 어떤 해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과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서 그럴 게 뭐 있니? 아예 이참에 식을 올리소 그려. 맞아. 이왕 그렇게까지 된 일, 과부와 훈장은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식을 올리고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식까지 낳고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떡군자. 옛날 아주 옛날에 어느 마을에 떡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어요. 얼마나 떡을 좋아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반쯤은 놀리듯 반쯤은 귀엽다는 듯이 그 아이를 떡군자라고 불렀답니다. 떡에 대한 그의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매일같이 떡을 찾아다니고 떡 이야기만 나와도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던지 몰라요. 그렇게 떡을 좋아하는 아이를 떡군자라 부르던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멀리 중국에서 조선을 시험하려는 듯 기상천외한 문제를 하나 내온 것이죠. 그 문제는 한 폭의 그림이었는데 그림 속에는 대여섯 마리의 닭과 함께 한 노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중국이 요구한 것은 바로 이 그림 속 노인이 몇 살인지 알아맞히라는 것이었죠. 조정의 신하들은 이 문제를 받고는 모두들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죠. 그때 한 대감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 사람을 찾아 전국 팔도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며 여기저기를 떠돌던 대감은 우연히 어느 한적한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귀에 들려온 소리는 대감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죠. 떡군자는 집에 있던가? 이 물음에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응, 마당에 있더군. 대감은 이 말을 듣고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떡군자라는 말을 덕군자로 잘못 들은 것이죠. 덕이 높은 훌륭한 학자, 즉 현자가 이 마을에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한 대감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 덕군자의 집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어렵사리 찾아간 그 집 마당에는 한 아이가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아이를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혹시 이 아이가 덕군자의 아들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어른은 안 계시냐?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둑놈 판에 눈치 보러 가시고 어머니는 여러 놈 껍데기 벗기러 가시고 할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대감은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둑놈 파내를 가다니? 대감이 의아해하며 되묻자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아, 장에 가셨다고요. 장이라는 곳이 파는 사람은 더 받으려 하고 사는 사람은 덜 주려 하니 도둑놈 판 아닙니까? 아이의 재치 있는 답변에 대감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대감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 놈 껍데기 벗긴다는 건 또 뭐냐? 아이는 다시 한번 천진하게 답했습니다. 아, 방앗간에 가셨다고요. 보리를 찍으려면 껍데기를 벗겨야 하는데 한두 놈이 아니니 여러 놈 벗겨야 하잖아요. 아이의 기발한 비유에 대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호, 이 아이의 보통이 아님을 직감한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부엌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거기 빗자루 좀 이리 가져오렴. 그러자 아이는 마당에 누워있던 강아지를 워리워리 부르더니 강아지 몸에다가 빗자루를 묶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아이의 행동에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저 녀석이 뭘 하는 걸까?
그때 아이가 부엌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강아지를 불러보세요. 할머니가 강아지를 부르자 강아지는 빗자루를 짊어진 채 힘껏 할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대감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옳거니 대감은 비로소 자신이 제대로 된 인재를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 있던 중국의 그림을 아이에게 내밀며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나 좀 도와줄래? 아이는 그림을 빤히 쳐다보더니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까짓 떡만 주시면 얼마든 도와드리죠. 대감은 마침 행장 속에 떡을 지니고 있던 터라 지체 없이 떡을 꺼내 아이에게 내주었습니다. 떡군자는 떡을 받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며 대감은 다시 한번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 있는 노인이 몇 살인지 알겠니? 떡군자는 떡을 우물거리면서 그림을 헬긋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것도 몰라요? 81살이네요. 뭐? 대감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떡군자는 떡을 씹으며 천진난만하게 답했습니다. 닭이 구구하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구구 81, 81살이지요. 이 기상천외한 답에 대감은 감탄했습니다. 오라, 그렇구나. 그렇게 대감은 어린 떡군자 덕분에 중국에서 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감은 기쁜 마음으로 그림과 답을 들고 한양으로 돌아갔고 조선 조정은 중국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선에서 중국의 문제를 풀었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에도 인재가 있는 게 분명하군. 직접 가서 시험해 봐야 해. 정말 인재가 있다면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지. 중국의 천자는 중국 내에서도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을 뽑아 조선에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선 임금에게 그 인재를 내보내어 응대하라고 요구했죠. 다급해진 조선 조정은 지난번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떡군자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은 떡군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내가 중국 사신하고 대결해 볼 수 있겠느냐? 떡군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떡을 먹게 해주신다면 하고 말고요. 떡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임금은 떡군자의 대답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즉시 맛있는 떡을 큼직하게 만들어서 떡군자에게 주었습니다. 떡군자는 임금님이 주신 맛난 떡을 배불리 먹고는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압록강으로 나갔습니다. 중국 사신은 압록강에 도착해서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한동안 떡군자를 노려보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사신은 이것이 하늘은 둥글다는 의미의 심오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떡군자는 곧바로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사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하늘은 둥글다고 했더니 저 녀석이 바로 땅은 네모나다고 받는군.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야. 사신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떡군자를 노려보면서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삼강오륜 중 삼강을 뜻하는 질문으로 조선의 도덕적 수준을 시험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떡군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가락 5개를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사신은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삼강책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오륜제까지 안다고 하는군. 만만치 않아. 사신은 바짝 긴장하여 다시 떡군자를 노려보며 자신의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것은 염제 신농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문명의 위대함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죠. 그러자 떡군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자기 배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중국 사신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또 당했어. 내가 수염으로 염제 신농씨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저 녀석은 배를 두드려서 태호 복희씨까지 안다고 하지 않는가? 안 되겠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중국 사신은 식은 땀을 벨벨 흘리며 더 이상 대결을 이어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중국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사신은 천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어수룩해 보이는 어린아이한테 단단히 당하고 왔습니다. 조선을 함부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한편 떡군자가 중국 사신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나자 조선 조정에는 환호성이 일었습니다. 임금은 떡군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중국 사신을 물리쳤단 말이냐? 떡군자는 별것도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별것도 아니던걸요. 사신이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동그란 떡을 먹었느냐? 고 하기에 제가 네모를 그려서 네모난 떡을 먹었다. 고 했지요. 또 그 사람이 손가락 3개를 펴 보이면서 떡을 3개 먹었느냐? 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5개 펼쳐서 5개 먹었다. 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수염이 석차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하면서 수염을 쓰다듬더군요. 그래서 제가 배를 두드리면서 맞다. 배부른 게 최고다 했지요. 그랬더니 그만 말문이 막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거 정말 별것도 아닙니다. 떡군자의 설명을 들은 임금과 신하들은 박장대소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고 말고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떡군자는 중국 사신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떡을 한아름상으로 받아서 배가 터지도록 잘 먹었다고 합니다. 하루 수고하신 그대 옛날 이야기를 듣고 편안해지셨나요? 다음에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잘 자요.